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7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소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톡에서 공지할 때는 제7주 수업은 명의신탁까지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명의신탁 자체가 7주 수업에 포함되기에는 7주 수업이 너무 많아지게 되거든요. 공동소유만 해도 다른 내용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명의신탁까지 포함되면은 너무 수업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명의신탁 부분을 일부만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도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의신탁 부분은 떼어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소유만 해도 공부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동소유까지 해서 중간 시험 전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동소유까지 시험 범위로 해서 다음 주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중간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출석 시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유자 1인이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가격 배상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 어떤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판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는 모든 공유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공유 지분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유자가 이렇게 있고요. 진정한 소유자가 갑인데 뭐 예를 들면 을, 병, 정의 이름으로 3분의 1씩 지분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라고 했을 때 이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갑은 전체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분권자,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것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패소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도 있고 그 판결 결과가 다 통일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그거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조합 재산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 채무를 서는 것이 총유물의 처분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어쨌든 대법원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자체가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자의 대표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이제 표현 대표회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총유물에 관한 규정에선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였다면은 그 대표자가 그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든지 또는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다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민법 35조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비록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즉 뭐 예를 들면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법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은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죠. 이제 그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같은 소수 지분권자라도 상대방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5번은 맞는 말이고요. 6번입니다. 갑을 병이 각 3분의 1 지분씩 공동 상속한 X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니까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을 갖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3분의 1씩 갑을 병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갑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의 3분의 1 등기는 유효하겠죠. 근데 을병의 3분의 1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효인 등기 3분의 1 지분과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을이 병의 지분을 대신 행사하는 거라고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을은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갑 명의의 3분의 1 지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8번입니다. 7번입니다.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였다면 을은 병에게 임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갑은 3분의 2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갖고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을은 공유물을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갑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을은 임차인인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3분의 1, 지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은 갑에게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해당하는 그 비율로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그 금전의 지급,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X 토지 위에 Y 건물이 있으며 갑을 병은 각각 3분의 1, 갑을 병은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Y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공유하고 있고요. 갑을 병은 X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X 토지가 있고요. 이 X 토지는 뭐 누군가의 소유가 되겠죠. 근데 그 위에 Y 건물이 있는데 이 Y 건물을 갑은 5분의 3의 지분으로, 을은 5분의 1의 지분으로, 그리고 병은 역시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X토지는 2분의 1 지분 비율로 A와 B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X토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데 을의 지분은 2분의 1, B의 지분도 역시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갑이 Y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수급인 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을 병은 지분 비율대로 공사대금 채무를 정에게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갑이 정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죠. 병이 정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정은
도급계약에 따라서 갑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정이 도급계약을 통해서 Y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할지라도 정은 을과 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갑으로부터 보수를 다 받지 못하고 정의 노력의 대가가 이제 도급 계약의 이행의 결과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을과 병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정은 을과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이행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은 을과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대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정은 갑에 대해서만 이제 그 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갑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Y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공용 부분에 들어간 비용, 이제 공유물에 들어간 비용에 따라서 갑이 을과 병에게 5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그 공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정은 을과 병에게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8번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을이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Y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은 을에게 Y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유자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비록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수 지분권자끼리는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비록 을이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병은 을에게 Y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A는 병의 지분 범위 내에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A는 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위에 서 있으니까 권리 없이 토지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건물 소유자 갑을 병이 공동 토지의 점유자로서 갑과 A와 B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토지의 점유자인 갑을병, 건물의 공유자인 갑을병이 토지의 점유자도 되니까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보존행위로서 모든 공유자들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병의 지분 범위 내에서 Y 건물의 철거를 갑을병을 상대로 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공유자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유자들한테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철거와 또는 이제 공동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동 점유자에 대해서 공동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반환 청구권은 불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그 공유자들한테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병의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9번입니다.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조합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합유물이 되겠죠. 위법하게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조합원 1위는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위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9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X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X토지는 당연히 갑과 을의 합유에 속하며 갑이 탈퇴하면 자동적으로 X토지는 을의 단독 소유가 된다. 자, 이 경우에 지금 갑과 을이 전매 차익을 얻은 목적으로 X토지를 함께 매수한다고 해서 당연히
조합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조합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매 차익을 얻는다는 것 외에도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X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 매수한 경우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하게 되고요. 공동의 사업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합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자, 뭐 이런 경우에만 합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 전매 차익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해서 당연히 합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자기의 공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되지만은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전체 자기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갑을병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공유자 스스로도 공유 지분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동소유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살펴보고 합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에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수인이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고요. 공유자들 사이에는 지분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유권은 이제 하나만 성립할 수 있겠죠. 이 소유권을 이제 분량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뭐 0.3 또는 0.4 이렇게 나누어서 공유자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공유의 내부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공유자들은 내부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게 됩니다.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데 공유물에 대한 소유의 비율을 얘기하고요. 공유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제 지분 비율을 약정할 수 있는데 뭐 지분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이제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처분이 됩니다. 이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는 분량적으로 뭐 예를 들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량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어쨌든 소유권이 됩니다. 소유권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유권과 다를 뿐이지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소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고요. 다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공유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 이걸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들이 제3자한테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 그 특약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제3자가 그 공유물 이제 처분 금지, 공유 지분 처분 금지의 특약을 하더라도 제3자가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3자한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수익을 지분 비율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관리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유물의 보존행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라도, 즉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라도 공유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존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학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분 채무라고, 불가분 채권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 그러니까 공유자들 사이에 이제 그 배타적인 사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면은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한다면 2분의 1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갑도 2분의 1, 을도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수 지분권자고요. 을도 소수 지분권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제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을이 공유물을 이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이 경우에 갑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을이 사용하더라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갑이 공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공유물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도 공유자고 을도 공유자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 공유 지분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갑도 을이 이제 그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해를 배제하고 갑도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X 부동산, 그러니까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걸 만약에 을이 못하도록 한다면은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2분의 1 지분권자가 공유 토지 전부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러니까 갑과 을이 X 토지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을이 X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을 소유. 자, X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을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이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기 위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누구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갑은 을에게 그냥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은 을에게 자신이 X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 배제를 청구하거나 방해 예방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갑이 을에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반환하면은 갑이 배타적으로 또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을도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해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을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제 자기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을이 막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식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작년에 판결이 변경되면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물의 관리행위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물의 관리라고 하는 거, 어떤 물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물건의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에선 여러분들이 그 행위와 관련된 것은 보존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변경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리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제 관리행위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 관리하는 것은 사용을 하거나 수익을 하거나 계량하는 것을 관리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형태의 그 행위, 물건에 대한 행위, 보존행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죠.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계량하는 행위가 되고요.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건, 처분 변경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넘기는 거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을 변경시키는 것, 이걸 이제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고요.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와 합유 같은 경우에는 각자, 공유자 각자 또는 합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총유 같은 경우에는 법인만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만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에 따라서 관리행위, 사용, 수익, 계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합유, 계약의, 조합 계약의 기초에서 사용, 수익, 계량을 할 수 있겠죠. 처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자 같은 경우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사용, 수익, 계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방법들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정하게 됩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공유 지분을 과반수 갖고 있는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계량 방법을 자기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이 X라는 공유물에 대해서 이 X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약을 했다. 특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병이 지분을 정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갑과 을과 정을 역시 승계반, 병의 지분을 이제 승계 취득한 정에게도 그 특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공유 지분권의 본질에 반하는 그런 특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분권의 양수인이 이를 알면서 취득하는 어, 그 이게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특별 승계인에겐 효력이 없겠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특약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공유 지분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특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공유자들 간의 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 효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특약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했다면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새로운 공유자들 사이에 예를 들면 뭐 몇 사람이 이제 찬성하는 과반수 이상의 공유자들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특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처분 변경이라고 그랬죠. 공유물의 처분 변경 같은 경우인데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이거는 이제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타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실상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 토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이제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공유물의 부담인데요. 당연히 이제
사용수익 계량 같은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공유물의 부담 같은 경우에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공유물로부터 발생한 그런 채무 같은 거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의 대외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유의 대외 관계 중에서 이제 공유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공유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공유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자신의 소유권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분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나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중에 한 명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토지 공유자만이 토지 공유자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의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 아까 지금 얘기한 게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공유의 대외적 관계를 주장할 때 이제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그 공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라든지 등기 말소 같은 보존 행위는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가는 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 보존행위에 기초해서 등기의 말소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이제 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유 지분은 보통 소유권과 마찬가지고 분량적으로만 줄어들어서 이제 각 공유자들한테 귀속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공유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공유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유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자가 보존행위에 기초해서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은 다른 공유자들의 이제 그 지분 소유권, 공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같은 경우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무효 등기 중에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관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 유효한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권의 양도는 유효하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으로 이제 공유물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공유물 X라고 하는 공유물을 병한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갑이 병한테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병한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는 3분의 1 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갑은 자신의 3분의 1 지분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의 공유물에 대한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이지만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을이나 병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분 이전 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효라고 한다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을과 병의 3분의 1 지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갑의 3분의 1 지분 등기는 유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과 을과 병의 지분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을 병 각각 단독으로 다 3분의 1 지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을 병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병이 서류를 위조해서 한 경우가 그렇고요. 만약에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도 함께 팔아버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 또는 병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해서 지분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시험에도 여러분들 공부했지만은 갑과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에 대한 3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한 경우에 그때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서 자기가 단독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3분의 1 지분,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지분도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 또는 병은 갑에 대해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지분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갑의 지분에 대한 건 빼고 을과 병에 대한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만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부상에는 갑의 단독 소유였다가 을과 병까지 공유 지분권을 갖는 식으로 해서 공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였고요. 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공유자는 토지의 공동 점유자가 되죠. 이 이제 건물의 공유자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갑, 을, 병이 공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뭐 예를 들면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각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A가 갑을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갑을 병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 소송에서 A가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공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해야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A는 갑을 병을 상대로 해서 각각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갑을 병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건물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경우에 A가 이제 건물 공유자들한테 부당이득 토지를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동 점유자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토지의 임대료가 지료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이었으면은 이거를 3분의 1씩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유자들한테 전액으로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분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공동 점유자들의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공유관계와 통상의 공동소송인데요. 자, 공유관계와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이제 공유관계에서는 통상의 공동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두 가지가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묻는 선택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인지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두 가지 여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공유자들에 대한 공유 건물의 철거 청구하는 거.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철거 청구라는 것은 각 지분 비율에 따라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통상의 공동소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거. 이제 공유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그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동소유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자들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공유자들을 공동으로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유자들한테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이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갑, 을, 병에 대해서 정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이제 공유 토지에 대해서 정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이제 갑, 을, 병이 공동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의 갑에 대해서, 정의 을에 대해서, 정의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상대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갑이 정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자,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은 갑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을과 병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될 수 있고 갑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 시효가 갑이 취득시효를 중단시켰다면은 정은 을과 병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 점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이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은 건물 소유자가 갑을 병이 건물의 공유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갑을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의 공동 점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지분 범위 내에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같은 경우에 내가 지분권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공유관계가 있다. 이제 그 공유자들 사이에서 공유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제기되는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공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확정하는 거, 이제 공유물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 경계를 확정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피고가 되거나 원고가 돼야 되는 그런 필수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유자 한 명, 이제 갑을병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한 명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서 이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역시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제 어떤 것들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어떤 것들은 필요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이제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까지 이제 끝났고요.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데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그냥 공유자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등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등기한 경우에는 분할 금지의 특약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물 분할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물건을 3분의 1로 나눠서, 그러니까 물건을 나누어서 서로 소유하는 게 현물 분할이 되고요.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팔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 갖는 것이고요. 가액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특정한 그 공유자들한테 몰아주고 나머지 공유자들한테는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청산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액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제 갑 1, 갑 2, 갑 3, 갑 4 이렇게 4명의 공유자가 있었는데 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을 해주고 갑 1과 갑 2는 이제 그 공유 지분을 정해서 이 사람 둘이서 여전히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이제 가액배상을 할 때 이런 형태의 공유물 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공유물 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의소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성립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공부하면서 187조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공유물 분할의 소가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서 등기가 없더라도 바로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성립이 되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면은 당연히 법원이 그 합의에 따라서 분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당사자가 이제 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뭐 예를 들면 현물 분할을 청구했다든지 가액 배상을 청구했다든지 뭐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분할에 관한 판결이 성립이 되면은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를 살펴볼 텐데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의 토지가 있고 갑도 2분의 1 지분으로 그 다음에 을도 2분의 1 지분으로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토지의 절반을 나누어서 여기는 갑이 소유를 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동 소유를 그런 형태를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냐?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 X 토지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도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을이 소유자이지만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되고요. 을도 마찬가지로 갑의 소유물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갑과 을이 서로 자기 부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명의로 이제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상호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생기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토지의 분할은 이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필지의 토지를 다른 두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가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을 금지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토지가 너무 잘라지게 되면은 이제 국토 이용이 조금 이제 불합리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필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갑과 을이 서로 공유자가 되면서도 각자 자기
부분을 특정해서, 예를 들면 갑은 x1 부지를 특정하고 그 다음에 을은 x2 부지를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자기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지분 비율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대외적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 명의신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명의신탁하게 되면은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제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서로 지분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되지만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볼 때는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은 공유 관계에 있다라고 대외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존행위, 그 공유자는 예를 들면은 을 부분에, 을 소유의 토지 부분에 누군가 건물을 지었다. 뭐 예를 들면 병이란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을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이 지어진 거니까 을이 당연히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도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대외적으로는 갑도 이 공유자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그 공유물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공유자임을 이유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자, 근데 어쨌든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유관계가 아니라 상호 명의신탁 관계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끝내려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의해서, 즉 갑은 을에게 이제 자기 토지 부분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을 을한테 이전을 하고, 을은 갑한테 이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이제 이 X1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갑한테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토지가 X1 토지와 X2 토지로 나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갑과 을도 각각 2분의 1 지분씩 X1 토지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2 토지에 대해서도 갑도 2분의 1 지분, 을도 2분의 1 지분으로 X2 토지도 공유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 X1 토지와 X2 토지를 이제 분필을 하게 된다면은 갑은 X2 토지에 대한 이제 2분의 1 지분을 을한테 넘겨주고요. 을도 X1 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갑한테 넘겨줌으로써 갑은 이 X1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고, 을은 X2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분소유적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의해서, 즉 명의신탁 약정을 해소하고 지분을 상대방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관계를 종료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상호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원래 이제 명의신탁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은 지상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은 각자 건물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1 토지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 X2 토지에는 만약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이 처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X1 토지 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또 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X2 토지를 위해서도 X2 토지에 대해서도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나중에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상권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공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처분이 되면은 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건물만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사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사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상호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 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떤 경우에 이제 지상권이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사실은 공동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명의신탁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만 따로 떼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은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이거는 공유관계이지만 공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든지 또는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구분소유적 관계를 종료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지상권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공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공유에 대한 설명 살펴봤으니까요. 합유에 대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체로서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합유 같은 경우에는 합유 지분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만 인정이 되고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해서는 합유 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 집행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 조합원들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분은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인 것이고 나중에 수익 분배에 대한 그런 지분인 것이지 조합 합유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으로서 조합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지분을 이제 조합원으로서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유물 자체에 대해서 지분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합유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합유물에 대해서 합유물 자체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나눠 갖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 재산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합유 지분에 대한 것, 이 지분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귀속이 되고요. 상속인들한테는 그 조합원에서 이제 조합원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나머지 조합원들한테 귀속이 되면서 상속인들한테는 그 조합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인 것이고 이거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과 함께 조합 지분에 대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
합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공유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합유 등기 중에서도 합유자가 교체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유 등기 같은 경우에는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조합원이 단독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것들, 이제 나머지 조합원들이 합유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 지분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자,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 등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 때, 즉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공유자라고 하는 이갑동과 김갑순이라고 하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매수해서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권자가 되겠죠. 자, 근데 4번에 보면은 3번 이갑동의 지분 중에 2분의 1 지분 중에 일부, 그리고 3번 김갑순의 지분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갑동의 지분의 2분의 1 지분의 다시 또 절반이니까 4분의 1 지분, 그 다음에 김갑순의 2분의 1 지분의 다시 또 절반이니까 4분의 1 지분, 요 지분을 모아서 김삼남한테 양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매에 의해서 김삼남이 지분의 2분의 1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공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갑동이 4분의 1 지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갑순이 4분의 1 지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삼남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됩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누구도 과반수 지분권자에 해당하지 않죠. 자, 다 2분의 1 지분이니까 다 소수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김갑동 지분 전부. 3번 김갑동 지분은 지금은 이제 4번 등기까지 해서 4분의 1밖에 안 남아있죠. 전부가. 그 다음에 3번 김갑순 지분의 4분의 1 지분이죠. 역시 남아있는 4분의 1 전부를 이을수란 사람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갑돈과 김갑순의 지분 4분의 1, 4분의 1이 이을수 씨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이을수 씨는 2분의 1 지분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5번 등기부까지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등기는 결국은 요 두 사람의 등기는 지워지고 결국은 이을수 씨의 지분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김삼남 씨와 이을수 씨가 2분의 1 지분 비율로 부동산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합유 등기를 한번 보세요. 자, 합유 등기를 여러분들 보면은 공유 등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자, 공유 등기에서는 지분 비율이 등기가 되죠. 근데 합유 등기에서는 지분 비율 자체의 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등기에서는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조합원의 지위가 바뀌면은 그러면은 합유자가 변경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김삼남 씨가 정병삼 씨로 변경이 된 경우에 이제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제 변경 등기가 있겠죠. 합유자의 변경 등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김삼남 씨가 그 정병삼 씨한테 합유 지분을 양도한 건 아닙니다. 이건 합유자가 변경된 거지 합유자가 양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삼남 씨가 조합에서 탈퇴가 되고 새로 정병삼 씨가 조합원으로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 새로 가입되는 그런 형태의 합유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합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등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밑에 등기는 이제 합유자가 김갑순과 김갑을과 김갑순과 김삼남 이 세 명이 합유자였는데요. 이 중에서 김삼남 씨가 탈퇴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삼남 씨가 탈퇴를 하고 정병삼 씨가 새로 지분을 이전받아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김삼남 씨가 탈퇴했을 경우에는 김삼남 씨 이름만 지우고 이제 합유자는 2인 조합이 되는 거죠. 2인이 합유를 하게 되는 거죠. 김갑을 씨와 김갑순 씨 두 명이 이제 합유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합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합유 지분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개념들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없고 다만 조합원이 조합 재산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아니고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한 손익 분배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조합계약 배울 때 그 조합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 분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합유 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했고요. 합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이나 보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사용 수익과 보존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지금 관리는 빠지고 보존과 처분 변경만 두 가지만 들어와 있죠. 이제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될 테고요. 자,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만 조합재산이 처분이 특별사무인 경우엔 만약에 통상사무인 경우에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도 통상사무에 해당한다면 이건 조합원 각자가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합재산 중에 동업으로서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음식점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음식물을 팔 때마다 조합원들이 전원이 동의해서 판다 뭐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그냥 팔아도 상관없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합원이 아무나 그 음식을 팔아도 상관없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 조합 재산의 처분이 통상 사무인 경우에는 각자 조합원들이 그 조합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아주 그 조합의 통상 사무로서 있는 것이고요. 조합 재산의 처분이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으면은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단독으로 그 조합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272조와 이제 조합에 관련된 조합의 통상사무와 특별사무에 관련된 706조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272조에서는 조합재산 합의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706조에서는 특별사무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조합원 단독인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특별사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합재산의 처분 자체가 특별사무에 해당한다면은 272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제 조화시킬 때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조합재산의 처분이 통상사무나 특별사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이 그냥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합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의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통상사무가 되었던 특별사무가 되었든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모든 조합원들의 명의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그거는 바뀔 수 없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합유관계 같은 경우는 대외적 관계에서 합유물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제 당사자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한데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합유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이거는 필요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그리고 합유물에 대한 합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역시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공유물과 다른 점이죠.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별로 공유자에 대해서 각각의 공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필요적 공동 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 소송인데 합유물에 관한 경우에는 합유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합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라고 하는 것, 공유 관계와 합유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의 종료가 되는데요. 이제 합의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조합 관계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합의 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체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합의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갑과 을이 2인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탈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합유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갑과 을이 합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지만은 을이 탈퇴를 하게 되면은 갑의 단독 명의로 이제 갑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돼야지만 남은 합유자의 재산이 되는 거죠. 왜 2인 조합에서 2인 조합이 한 명이 탈퇴하려면은 이제 그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왜 탈퇴를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바람에 조합을 해산을 하게 되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사업을 종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제 탈퇴를 인정하게 되면은 을이 탈퇴하는 경우에 을의 지분을 이제 금전으로 정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갑이 그 조합에 대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조합 관계는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탈퇴로 가게 되면은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되지만 해산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인 조합의 경우에 해산도 가능하지만은 탈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한 명이 탈퇴를 하게 되면은 남은 조합원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가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합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엔 총유에 관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총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라고 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들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이 이렇게 쓰면요. 법인이 이렇게 쓰면 이제 법인 안에 사원들이 있겠죠. 법인에 사원들이 있을 텐데 이 법인이 물건을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이 내부에 사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내부에 사원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물건을 소유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물건을 소유할 수 없으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원들이 총유적으로 이 물건을 소유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원들이 사단으로서 총유적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총유라고 하는 개념은 법인의 단독 소유와 사실상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라고 얘기를 못하느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소유한다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원들이 단체적으로 물건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총유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좀 되게 이제 뭐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단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 A라는 사단 명의로 물건을 사실상 소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단 명의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도 할 수 있고요.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요. 계약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A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 구성원들의 단체 구성원들의 총유적으로 물건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유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A라는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총유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공동소유 부분에 나와 있죠. 공동소유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공동소유라고 보는 건데, 근데 사실은 공동소유라기보다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분류상으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개개의 사원들의 공동소유라는 걸로 개념을 구성을 한 거죠. 자, 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원총회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총유물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유물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총유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인이 대표권이 있었거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라고 믿었더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은 그러한 총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은 총유물의 처분은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합유나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 합유자나 공유자가 각각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총유물에 대해서는 사원들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만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든지 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만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사원들은 개인적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과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인만이 이제 그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이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원들이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비록 이 사원들이 법인을 구성하기나 사단법인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사원들이 직접 그 법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들이 보존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그 물건, 총유물에 대해서도 사원들이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사원들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봤듯이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 이런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사원총회의 결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총유물에 대한 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총유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원들의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지분권이 없습니다. 다만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들은 사원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사원의 지위와 사원의 지위와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일체로서 이제 이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원의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총유물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행위도 사원들 각자가 보전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총유에 관련돼서 쭉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총유도 상당히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법 개정 운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유란 개념을 이제 없앨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민법의 규정에 들어와 있긴 하고요. 이 총유라는 개념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단독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 소유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유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 부분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권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개념 대신에 이제 그 등기를 한, 즉 허가를 받은 그런 법인인 형태의 법인, 사단, 또는 그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형태의 사단, 이 둘 다 권리 능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개념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단 같은 경우에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향후 법 발전에 따라서 이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 전까지 이제 그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소유까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